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늦가을 3일길을 달려온 가마가 최 씨 집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젊은 여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허리는 곧았지요. 바로 이연아였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이제 최만석의 맏아들 도경의 아내가 되어 이 집의 새 식구가 된 것입니다. 최 씨 집안은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던 부잣집이었습니다만 근래 들어 장사가 기울어 빚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주인 최만석은 여전히 체면을 중히 여겼고 안방을 지키는 박씨 부인은 집안의 크고 작은 살림을 도맡아 쥐고 있었지요. 어서 들여보내라. 박씨 부인이 사랑채 마루에 나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연아의 첫인상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절을 올리는 모습은 단정했지만 인사를 올릴 때 목소리가 또렷했고 눈빛에는 주눅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부족하오나 집안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기운이 배어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속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고분고분하지가 않구나. 이튿날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예단과 혼수의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몰락의 여파로 넉넉하지 못했지요. 박씨 부인은 뒷방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몰락했다 해도 양반가라면 체면이란 게 있지 않나? 이건 너무 보잘것없구나. 더 큰 문제는 재래 법도를 둘러싼 일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연화는 친정에서 배운 방식대로 재래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님, 제사상에는 어육을 함께 올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감히 바꾸려 드는 게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안마다 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제2의 뜻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둘째 아들 최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께서야 글을 아시니 무척 똑똑하신 듯하오. 하지만 이 집의 법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연의 말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뺨이 붉어졌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도연은 사랑채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형수는 양반 채통만 내세우고 살림은 모르는 듯합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도경은 아내를 두둔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동생 앞에서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만석은 말없이 담배대만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안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시동생의 빈정거림이 마음을 저리게 했으나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바른 도리를 버릴 수는 없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최 씨 집안의 그늘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와 오래 지켜온 질서 사이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연아가 최 씨 집안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의 속사정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늘어만 가는 빚이었습니다. 가주 최만석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원님 댁을 찾아 바둑을 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원님 김윤아와는 오랜 벗으로 지내며 바둑판 위에서 교율을 쌓아왔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연패가 이어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원님은 차츰 자리를 바꾸어 요즘은 김진욱이라는 인물과 더 자주 마주 앉았습니다. 김진욱은 최만석과 같은 고을 좌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재산도 넉넉하고 원님 눈에 잘 보이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요즘은 원님이 최영감 대신 김영감이랑 바둑을 두신다더라. 영거푸 지니 교류도 끊기는 모양이지.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바둑 솜씨로 이름을 날렸던 최만석이었기에 체면은 물론 원님과의 정마저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채에 틀어앉아 바둑판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모습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도연은 이 틈을 기회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체면 회복에만 몰두하는 사이 자신이 집안의 실권을 쥐려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곳간에서 쌀을 몰래 빼내어 차용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쌀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문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은 집안의 정식 인감이 아닌 자신이 편의로 만든 도장이었습니다. 사흘 뒤 도연은 최만석 앞에서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임시로 쌀을 담보 삼아 돈을 구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님 앞에서 예전처럼 길을 세우시면 이 빚쯤은 금세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만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래, 내가 애썼다. 내가 바둑판에서 다시 길을 세워야 원님과의 정이 이어지고 그래야 집안 사정도 풀리게 마련이지. 그러나 박씨 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연하가 들어온 뒤로 집안 기운이 어긋났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것입니다. 여보, 며느리 들어온 뒤로 재수가 없는 것 같지 않소? 바둑에서도 연거푸 지시고 집안 분위기도 전과 다르지 않소? 안방에서 남편에게 내뱉는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연하가 이런 기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 나서 변명하기보다 조용히 살림을 챙기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부엌에서 쌀독을 확인하고 장부를 들춰보며 수입과 지출의 허점을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쌀의 양과 실제 곳간의 쌀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도연이 밤마다 곳간을 드나드는 모습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련님께서 밤마다 곳간에서 무슨 일을 꾸미시는 것일까? 연하는 마음속으로 의아했으나 며느리 된 도리로 함부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뒤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님과의 바둑에서 또다시 크게 진 최만석은 완전히 기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원님은 더욱 김진욱과 자리를 함께하며 최만석을 부르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최영감 기세가 다 꺾였구나. 예전 같으면 원님과도 막상막하였는데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최만석에게는 그런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지요. 도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층 더 노골적으로 집안일에 손을 뻗었습니다. 차용 문서를 잇따라 꾸며 돌려막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이러실 때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형에게 아쉬운 듯 내뱉었으나 속뜻은 집안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연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살림살이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틈새로 더 큰 위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지요.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듯 최씨 집안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연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둑을 보는 눈이 남달랐던 것이지요. 친정아버지가 손님들과 바둑을 두면 이연아는 늘 옆방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연아야, 계집아이가 바둑판을 그리 뚫어져라 보면 어쩌자는 게냐? 어머니가 꾸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만들어내는 형세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거든요. 누구에게 배운 적은 없었지만 수를 외우듯 기억하며 형세를 읽는 눈이 저절로 생겼던 것입니다. 그날도 이연아는 조용히 살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곳간을 정리하던 중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쌀독에서 나온 쌀의 양이 장부의 기록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어제까진 이만큼 있었는데. 그때 도연이 곳간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아는 재빨리 쌀독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연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차용 문서를 꺼내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안의 정식 인감이 아니었습니다. 서슬 퍼런 인감 대신
제멋대로 만든 흐릿한 도장이었지요. 이연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이 집안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를 직접 본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급히 나서기보다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연아는 남편 도경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집안의 곡식 관리는 누가 맡고 계십니까? 그야 아우가 맡아 하고 있지. 나는 어려서부터 글만 붙들었고 살림엔 서툴다 하여 아버지께서도 아우에게 장부를 보게 하셨소. 그 덕에 요즘은 살림까지 아우 손에 달려있지. 도경의 대답에 이연아는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도연이 이 틈을 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떠돌이 관상쟁이 한태훈이었지요. 그는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고 그 대가로 약간의 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영감님, 관상 한번 보아드릴까? 한태훈이 최만석에게 말을 걸었지만 최만석은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관상은 무슨 관상? 요즘 바둑판에서도 연거푸 지고 있는데. 그때 한태훈의 눈길이 사랑채 암 바둑판에 머물렀습니다. 최만석이 혼자 연구하던 기보가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잠시 판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한수만 바로 두면 살아날 상이로되 반걸음만 어긋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상이구려. 그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바둑판을 두고 하는 말인지 집안 형편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최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튼 소리 말고 썩 가거라. 하지만 이연아는 달랐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바둑의 형세와 집안의 형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으로 들렸지요. 그날 밤 이연아는 장부를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도연이 만든 차용 문서의 날짜와 곡식이 줄어든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문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이 집안 인감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건 분명 가짜 도장이구나. 이연아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된 몸으로 시동생을 함부로 의심한다는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확실해야 했지요. 다음 날 이연아는 곡간지기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요즘 밤에 곡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 그 말씀이십니까? 둘째 도련님께서 요즘 밤마다 곡간을 드나드시더이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으나 곡간지기의 말은 이연아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혀주었습니다. 도연이 곡식을 몰래 빼내어 사사로이 쓰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연아는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둑에서도 성급한 수는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태훈이 떠나기 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바둑과 같아서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면 큰 그림을 놓치기 마련이지요. 이연아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보름이 되어 원님 댁에서 대자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유지들이 모두 모여 바둑을 관람하는 자리였지요. 최만석에게는 체면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발 꼭 이기셔야 하오. 박씨 부인이 남편의 옷깃을 다듬어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패배로 기가 꺾여 있었던 것이지요. 이연아는 남편 최도경과 함께 뒤따라 원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여인들은 대청마루 뒤편 별채에 앉아 은밀히 구경할 수 있었기에 시어머니 박씨 부인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님 댁 사랑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유나 원님을 비롯해 고을의 유력한 양반들과 부유한 집안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지요. 한가운데 놓인 바둑판 위로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자, 오늘도 한 판 두어봅시다. 김유나 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이기고 있으니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지요. 최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고 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수부터 신중했지만 움츠러든 기세가 역력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를 눈치챘지요. 요즘 최 영감님 기세가 영 아니시네. 예전 같으면 저리 소극적이지 않았을 텐데. 속삭이는 말들이 최만석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요. 초반부터 수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아는 별채에서 바둑판을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힌 눈으로 형세를 읽으니 시아버지의 수가 자꾸 뒤처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님께서 너무 수세에 몰리고 계시구나. 속으로 중얼거릴 즈음 판세는 점점 더 기울었습니다. 원님의 흑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세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원님이 이기시겠네. 최 영감도 이제 한물 간 게 아니겠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최만석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눈에 보였지요. 그때 이연아의 눈에 한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놓치고 있는 절묘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돌을 놓으면 흩어진 세력이 단숨에 하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기에 두시면 이연아가 무심코 속삭였고 곁에 앉아있던 도경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연아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읽었지요. 혹시 바둑을 아시오? 그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두시는 걸 멀리서 본 적이 있을 뿐이지요. 연화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도경은 아내가 단순히 보는 눈만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며느리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 사이 판세는 계속 기울었습니다. 최만석은 한참을 고심했지만 뚜렷한 수를 찾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때 김유나 원님이 문득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앉은 이는 최 영감의 새 며느리가 아니시오? 원님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연아에게 쏠렸습니다. 이연아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인사 올립니다. 허면 부인은 바둑판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던데 혹여수를 아는 것이오? 갑작스러운 물음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여인이 바둑을 안다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감히 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릴 적 부친께서 두시는 것을 곁에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연화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거짓이 되고 안다고 하면 건방지게 들릴 수 있었으니 적당한 선을 지킨 것이지요. 김유나 원님은 흥미로운 빛을 띄었습니다. 평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거든요. 여인이라 하나 수의 이치는 다르지 않을 터 한수만 일러보시오. 원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또 어떤 이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말에 감히 반대할 수 있는 이는 없었지요. 이연아는 깊은 숨을 고르며 바둑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숨겨왔던 재능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사랑채 안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젊은 며느리가 과연 무슨 수를 가리킬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연아는 바둑판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힌 눈으로 흑백의 형세를 꿰뚫어 보니 시아버지의 흰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그 사이로 큰 그림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연아에게 쏠렸습니다. 과연 이 젊은 며느리가 무슨 말을 꺼낼지 궁금해들 했습니다. 최만석조차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이연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좌상기 소목 자리에 한 수 두어 보심이 어떠실지요? 그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바둑을 아는 이들은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겉보기에 그 자리는 아무 의미 없는 곳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저기 두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여자가 바둑을 안다고 해서 너무 나서는 것 아니오? 이런저런 속삭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유나 원님은 흥미로운 기색을 띠며 바둑판을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최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따르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무시하자니 원님 앞에서 예의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벼랑 끝에 몰린 판이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그 한번 해보지. 최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흰 돌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흰 돌들이 마치 하나의 기운을 받은 듯 잇따라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님의 흑돌 무리가 순식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터워 보이던 자리가 사석 위기에 몰린 것이지요. 김유나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수가 있었단 말인가. 원님은 낮게 중얼거리며 급히 형세를 헤아렸습니다. 어떻게 막아도 흑돌의 큰 덩어리가 죽을 판이었습니다. 단 한 수로 전체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지요. 순간 장내는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 모두 바둑판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바둑의 밝은 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저 한 수로 저리 큰 집이 무너지다니 참으로 묘한 수로구나. 이연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수는 욕심을 버리는 수이지요. 작은 자리를 내어주고 큰 기세를 얻는 길입니다. 그 말에 원님이 무릎을 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이요. 한 발 물러섬이 두 발 나아감이 되는 법이지. 참으로 묘한 착상이로구나. 원님의 칭찬에 최만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좋은 평가였지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역시 최영감이시네. 저런 수를 두실 줄이야. 예전 솜씨가 아직도 살아있구려. 사람들은 그 수를 최만석이 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아는 굳이 고쳐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체면을 살려드리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김유나 원님은 몇 수를 더 이어가 보았지만 결국 승부를 접고 말았습니다. 이미 대세가 기운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판은 최영감의 승리로다. 실로 훌륭한 수였소. 원님이 웃으며 인정하자 장내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만석은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연거푸 당하던 패배 끝에 드디어 승리의 기쁨을 맛본 것이지요. 원님, 오늘은 운이 따랐을 뿐이요. 겉으로는 겸손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구겨졌던 체면을 회복했다는 것이 큰 소득이었지요. 김유나 원님은 이연아를 흘끗 바라보며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판은 최영감이 살아난 날일 뿐 아니라 이 고을 판도 또한 달라지겠구나. 흥미로운 하루였소. 그 말에는 단순한 바둑의 승부를 넘어 이연아의 존재를 인정하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최만석을 얕잡아 보던 이들이 이제는 존경의 기운으로 바라보았지요.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연아는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은 여기까지라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날의 승리가 끝이 아님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원님 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 최 씨 집안은 모처럼 밝은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도연만은 달랐습니다. 형수 이연아가 주목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사람들의 화제는 온통 그 묘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수를 일러준 이연아는 조용히 안채로 물러났고 모든 칭찬은 최만석의 몫이 되었습니다. 최 영감님께서 어떻게 그런 수를 생각해내셨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방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최만석은 겸손한 체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인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형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또 크게 졌을 것이고 그러면 집안 실권은 더욱 자기 손에 들어올 터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마음이 비슷한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 이연아를 곱게 보지 않던 동네 부녀들과 몇몇 사내들이었지요. 오늘 일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소? 도연이 입을 떼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가 바둑을 저리도 잘 안다니 그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이겠소? 그러게 말이오. 흔한 일이 아니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자 도연은 교묘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형수님께서는 요망한 수로 남정네들의 눈길을 홀리는 것 같아 보이니 어찌 믿을 수 있겠소.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을 얕잡아 보는 편견이 깊은 때였던 탓이지요. 이틀 뒤 원님 댁에서 다시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유나 원님이 지난번 판에 대해 더 자세히 들으려 한 까닭이었습니다. 최만석과 이연아 부부 그리고 도연까지 불려갔습니다. 원님이 이연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부인은 바둑을 어디서 배웠소? 배웠다고 할 수는 없고 어릴 적 아버지께서 두시는 것을 곁에서 보며 저절로 익혔을 뿐이옵니다. 이연아의 대답은 겸손하면서도 솔직했습니다. 그때 도현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원님, 그런데 여인이 이토록 바둑에 능하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뜻밖의 시비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원님이 눈썹을 치켜 올리자 도연은 더욱 대담하게 나섰습니다. 형수께서 남정네들 앞에서 재주를 뽐내며 이목을 끄는 것이 여인의 도리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 말에 이연아의 얼굴이 잠시 창백해졌지만 곧 차분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도련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허나 저는 그저 집안을 위해 작은 지혜를 보탠 것뿐입니다. 연아가 조용히 답하자 이번에는 다른 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집안 살림에도 자주 참견하신다 들었소. 도현과 짜고 온 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연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마음먹었던 일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군요. 이연아가 품에서 장부와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바로 도연이 작성한 차용 문서였지요. 이 문서들을 보시지요. 날짜와 도장이 수상합니다. 연아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곡식의 양과 실제 곡간의 양이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문서에 찍힌 도장이 집안의 정식 인감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더구나 이 문서가 작성된 날과 곡식이 줄어든 날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도연이 더듬거리자 그때 뜻밖의 증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곡간지기가 나섰습니다. 이연아가 미리 부탁해 두었던 것이지요. 둘째 도련님께서 밤마다 곡간을 드나드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증언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그때 관상쟁이 한태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허실의 형세가 이미 판에 드러났다고 하지 않았소. 바둑판의 거짓 형세와 집안의 거짓 장부가 하나이니 이 또한 하늘이 드러낸 이치지요. 그 말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원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원님의 날카로운 물음에 도연은 더는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뒤 맞지 않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지요. 그 순간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연아를 모함하려던 도연의 올가미가 오히려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원님 댁 사랑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유나 원님은 엄숙한 눈빛으로 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발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내가 한 일이 모두 사실이냐? 원님의 위험 어린 목소리에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이지요. 원님, 저는 그저 집안을 위한다면서 곡식을 훔치고 거짓 문서를 꾸몄단 말이냐? 원님의 호통에 도연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할 길이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죄를 시인하자 장내에서는 안도의 숨결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었지요. 원님은 잠시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곡식 유용과 문서 위조는 엄연한 죄였으나 집안 전체의 체면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도현에게는 곡식 유용과 문서 위조의 죄를 물어 곤장 20대를 내리겠다. 판결이 떨어지자 도현의 얼굴은 더욱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곤장 20대는 결코 가벼운 벌이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내가 만든 차용 문서는 모두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채무는 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 말에 최만석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안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줄 알았는데 도현의 잘못을 도현 개인에게만 묻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원님, 그것은 너무 관대하신 처분이 아닌지요? 최영감, 그대의 감독 소홀은 따로 경책하겠다. 허나 집안 전체를 벌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원님은 이연아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이 부인의 슬기로운 대처 덕분에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으니 이는 집안의 공이라 여겨 재산과 명예는 보전토록 하겠다. 그 말씀에 이연아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판결이 끝나자 도현은 즉시 관아의 형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곤장을 맞은 뒤에는 한동안 몸을 추스르기도 어려울 터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만석은 줄곧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배신이 충격적이었고 며느리에게 진 빚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지요. 집에 도착하자 박씨 부인이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도현이가 어찌된 일이오? 최만석이 자초지종을 말해주자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에는 분노보다 후회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괜히 몰아세운 것이었구나. 박씨 부인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구박했지만 정작 죄를 저지른 것은 친아들이었던 것이지요. 이연아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집안에 이런 화가 닥친 듯 싶습니다. 아니야, 연아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했을 것이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자존심만 보고 내 진심을 몰라보았구나.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과에 이연아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 도경이 나섰습니다. 아내를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연아야, 내가 남편이면서도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결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도경의 진심 어린 말에 이연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원망한 적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화목한 것이 무엇보다 귀한 일이지요. 그날 저녁, 최 씨 집안에는 모처럼 화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의 잘못으로 생긴 상처는 컸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가족 사이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던 것이지요. 며칠 뒤 원님 댁에서 다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유나 원님이 직접 한 말이었지요. 이번 한수는 바둑이 아니라 집안을 살린 돌이었다고 전해다오. 이는 연화의 공을 높이 사면서도 집안 전체의 신뢰 회복으로 표현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법에 알맞은 배려였지요. 이연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지혜가 집안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연아는 홀로 마당에 나와 별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시련이라 여겼던 모든 일이 집안을 단단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느꼈지요. 그리하여 도리와 진실이 거짓과 탐욕을 꺾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도연의 일이 마무리된 뒤 최 씨 집안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아는 시어머니 박 씨 부인으로부터 집안 살림장부를 정식으로 맡게 되었지요. 연아야, 이제 내가 집안 살림을 맡아다오. 나보다 훨씬 꼼꼼하고 지혜롭지 않니? 박 씨 부인의 말에 이연아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이오나 온 힘을 다해 집안을 돌보겠습니다.
이연아가 살림을 맡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체면 칠해를 위한 잦은 잔치를 아끼고 곳간을 알뜰히 정리하였지요. 빚 갚는 순서도 다시 매겨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최만석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슬기를 직접 본 후에는 허울뿐인 체면보다는 알찬 살림이 진짜 도리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연하의 말이 옳다. 겉만 번지르르한 체면보다는 속이 든든한 살림이 참된 도리지. 그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접대가 줄고 생활이 검소해지자 빚이 조금씩 갚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곳간에 쌀이 차곡차곡 쌓였고 장부의 수지 또한 뚜렷이 나아졌습니다. 이연아의 꼼꼼한 살림 덕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래 준비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연아야, 이번 제사는 내가 배운 법도대로 해보자꾸나. 어머님, 정말 그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내 방식이 더 정성스럽고 정중하니 그게 옳지. 재래는 집안의 가장 큰 의식이었으니 며느리에게 주도권을 넘긴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도경 또한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아내의 의견을 물었지요. 연화야, 내일 원님 댁에 문안을 드리려 하는데 어찌 생각하느냐? 서방님, 너무 자주 찾아뵈면 도리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달마다 한 번 정도가 알맞을 듯합니다. 도경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아버지 뜻을 좇았겠지만 이제는 아내의 슬기로운 조언을 소중히 여겼지요. 그리고 도경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각오가 싹 텄습니다. 내 아내가 집안을 이리 지켜냈는데 나라고 어찌 허송세월만 하랴. 장남으로서 서방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그는 마음을 다잡고 글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연하가 보여준 지혜와 담대함이 도경의 눈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도연은 큰 형벌을 겪은 뒤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형수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지난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집안을 위태롭게 하고 형수님을 모함하기까지 했으니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사옵니다. 이연아는 담담히 그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도련님, 지난 일은 다 지나간 물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안의 기둥으로 거듭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형수님을 본받겠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더 이상 허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세월이 흘러 과거가 열리자 도경은 마침내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온 집안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 정말 잘 되셨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놓입니다. 연화야, 내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우물 안에 갇혀 있었을 게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자 최씨 집안의 소문이 마을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한때 기울던 집안이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였지요. 최 영감댁이 요즘 아주 달라졌다더군. 그러게, 새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반듯해졌을 뿐 아니라 장남까지 과거에 급제했다더라. 장터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최 영감 기세가 꺾였다는 말뿐이었는데 이제는 존경의 눈길이 따랐습니다. 특히 이연아에 대한 평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도리는 복을 부른다더니 저 집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참으로 현명한 부인이야. 집안을 살리고 장남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 소문은 원님 댁에도 전해졌습니다. 김유나 원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런 며느리와 저런 장남이 있으니 최씨 집안이 다시 일어날 만하지.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자 최씨 집안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빚의 상당 부분을 갚고 곳간도 풍족하게 채웠지요. 최만석은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감에 어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만큼 안정을 찾고
도경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까지 나아간 것은 모두 연하 덕분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과분합니다. 저는 다만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지요. 이연아가 겸손히 말하자 박씨 부인이 곁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연아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연아는 홀로 사랑채에서 바둑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상쟁이 한태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인, 그때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오? 한수만 잘 두면 사는 상이라 하셨지요. 옳소. 그런데 부인께서는 단지 한수만 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운명을 바꾸었고 장남의 길까지 열어주셨소. 그 말에 이연아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수를 제대로 둘 줄 아는 이는 바둑판만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화의 말에 한태우는 감탄하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부인의 이름은 이 고을에서 지혜로운 며느리의 대명사가 될 것이오. 그날 밤 이연아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았지요. 최씨 집안의 며느리 이연화. 그 이름에는 이제 지혜와 덕망, 그리고 가문을 일으킨 슬기의 상징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